자, 이 영국은 아프리카의 이 넓은 땅덩어리 많은 지역을 노릴 때 아무 지역이나 노린 게 아니라 자, 영국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지역, 먼저 선점해야 될 지역이 어디냐?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 이 일대를 가장 먼저 장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자, 왜 하고 많은 지역 중에 이집트냐? 이걸 설명하려고 내가 이제 교과서에도 없는 세계 지도를 인터넷에서 끌고서 들고 왔어요.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보시면요. 실은 이때 유럽이 아시아를 장악할 때부터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교통로예요. 당시 유럽이 주로 사용했던 무역 방식은 대서양 무역이었고요. 특히 이 영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서양을 통해 아시아를 가려면 경로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요렇게 해안선에 따라서 아프리카를 다 삥 두른 다음에 요렇게 아시아를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이렇게 횡단을 해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 이렇게 질주를 하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요게 타이타닉 루트. 요렇게인데 둘 모두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가 지도가 작아서 이거 짧은 거 아니에요 쌤 할 수 있지만 아프리카 진짜 커요 여러분. 이거 다 돌려면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 영국은 어떻게 하면 이 교통로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는데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니까 줄일 수 있는 루트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보여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과서 지도에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중동으로 연결되는 아프리카랑 중동이 연결된 길인데 보니까 요 육지 부분에 요렇게 물길이 하나 뚫려주면 내가 여러분 찾기 쉬우라고 아까 썼던 거 지웠어요. 요렇게 삥 둘러가는 루트가 아니라 유럽이 요렇게 뚫어서 요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겠다라는 거야. 보시다시피 선 길이가 훅 짧아지잖아요. 이러려면 이 카이로 옆에 있는 요 라인에 물길이 생겨야 되는데요. 이 물길이 바로 수에즈 운하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집트 옆에 설치된 운하예요. 요 옆 라인에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운하를 쌓은 거지. 이집트도 이걸 본 거예요. 요렇게 하면 유럽한테 통행료 엄청 뜯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런 공사를 유도했던 것도 이집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것도 실은 영국이야. 그러면서 영국이 내가 투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이집트야 여기에 운하 만들자. 너 교통비 받으면 엄청나게 이익이다 하면서 꼬신 거지. 그래서 이집트가 여기에 운하를 세우는데 문제는 그때 투자비를 영국한테 엄청 지원받잖아요. 사실상 이 운하 주인이 나중에 가니까 쌓은 건 이집트인데 영국이 주인이 돼요. 주식을 영국이 이걸 가지고 엄청 사들이거든. 그러면서 운하 주인이 이집트라고 떵떵거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운하가 또 생기고 나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집트를 노리기 시작하거든. 여기에서 영국이 이집트한테 딜을 하는 거죠. 솔직히 운하도 거의 내 거잖아. 다른 나라들 근데 운하 노리겠다고 오잖아. 이대로 가다가 니네 나라 망할걸? 우리 영국이 니네 나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그러면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사실상 식민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 이집트 일대를 영국이 가장 먼저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길 장악한 김에 이대로 쭉 라인을 타고 세로로 가는 거야. 세로로 간다고 해서 이걸 세로 종을 써서 종단 정책이라고 하고요. 완벽하게 모든 지역을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라인으로 해서 마지막 남아공에 있는 이 케이프타운까지 요렇게 영국이 이르게 돼요. 그래서 종단 정책인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영국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얻어내고 나서 요거 못지않게 영국에게 중요했던 식민지가 인도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인도.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집트, 케이프타운, 인도 여기가 연결되게끔 교통로를 만들어서 영국이 여기를 효율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연결되는 교통로 끝 지역을 보니까 자 이집트 카이로고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도에 위치한
캘커타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들이 공통적인 스펠링이 맨 앞에 달려있거든요. 바로 C예요. 그래서 영국은 이 정책을 3C 정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는 종단 정책으로, 전 세계를 3C 정책으로, 그래서 이 삼각형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영향력을 키워나가려고 했고요. 자, 영국이 이렇게 장악하니까 프랑스 질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나라로서, 자, 영국이 세로로 간다면 프랑스는 가로로 가는 거죠. 자, 알제리를 출발점으로 요 끝에 마다가스카르는 섬까지, 물론 우리가 보기엔 완벽한 가로라고 보긴 좀 곤란한데요. 약간 대각선 느낌이 있죠. 어쨌든 또 뭐 여기 끝에머리도 있으니까 요런 방식으로 이제 가로 방향으로 가요. 요거를 이제 가로 행자를 써서 횡단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내부에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영국이 세로, 프랑스가 가로예요. 자연스럽게 어디선가 마주칠 수밖에 없겠죠. 그 지역이 바로 여기 파쇼다가 되겠는데요. 결국 이 파쇼다를 둘러싸고 영프가 갈등을 하게 되네요. 자, 이거를 우리는 파쇼다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영프가 부딪혔어요. 잘못하면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데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다. 영프는 플라시 전투 경험으로 싸우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즉, 이 영프의 갈등은 전쟁까지 이어지지 않고요. 결국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가 그냥 양보해요. 영국이 좀 더 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여기를 띵구고 이제 나머지 지역을 먹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가 이렇게 가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이때 프랑스를 방해하려는 존재가 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의 새로운 라이벌 독일인데요. 자, 앞에서 통일 정책 과정에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던 독일, 프랑스한테 악감정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베르사유도 그때 뺏어서 대관식하고요. 기억납니까? 일부러 알자스 로렌 지방도 뺏어오고요. 산업혁명 대비도 할 겸. 그러면서 이제 통일 이후에 식민지 진출을 할 때도 이왕 공격할 거 프랑스랑 관련 있는 지역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독일 눈에 비친 지역이 바로 요 모로코라는 지역이에요. 보니까 모로코, 알제리 바로 옆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간접적으로는 프랑스 영향력 하에 있었던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대놓고 프랑스가 모로코 내 거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이 여기 한번 찝쩍찝쩍 거려봐요. 접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모로코에 찝쩍찝쩍 거려요. 프랑스가 내가 저기 침 발라놨는데 쟤네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생겼네요. 모로코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해서 모로코 사건인데요. 파쇼다 사건 터진 지 몇 년 안 된 시기예요. 실은 이런 요소들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한테 양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로코를 프랑스가 지켜내려고 하고요. 이때 그 독일이 눈치 싸움 끝에 일단은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는데 몇 년 뒤에 힘을 더 쌓아가지고 다시 또 모로코를 찝쩍찝쩍거려요. 뭐 아직 모로코 진짜 네 거 아닌 것 같네 이러면서 접근을 해요. 진짜 뺏으려고 하게 되는데요. 자, 2차 모로코 사건이 터지고요. 결국에는 프랑스 이것 때문에 빡쳐가지고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내가 그래서 양보했지 영구가, 이러면서 파쇼다 영보한 값을 치르렴 내 편 좀 들어줘 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이때 프랑스 편을 들어주게 되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독일이 물러나게 돼요. 독일 입장에선 굉장히 빡치겠죠. 영국 쟤네 치사하게 평소에 프랑스랑 사이도 안 좋더만 프랑스 편 들고 열받아요. 그러면서 독일은 이제 조금 영프의 영향력이 덜 미치는 지역 위주로 진출을 해서 프랑스랑 영국으로부터 영향력을 뺏어오려고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홈타운, 수도인 베를린과 지금 보다시피 조금의 이제 영프의 영향력이 적다고 했으면 중동, 요쪽 방향으로 진출을 좀 합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베를린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교과서가 조금 아쉽게 지도가 없어서 내가 요거 지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다른 학교 교과서 지도인데요, 여러분. 요 지도가 되게 괜찮아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요 삼각형, 아까 언급했던 영국의 3C 정책이고요. 여기 쪼매난 삼각형 보이죠? 자, 확실히 후반부 주자라서 식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이 좀 더 작아요. 이게 독일의 3B 정책입니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BBB 해가지고 3B 정책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가 둘 안 좋겠죠? 결국 이제 1차 대전으로 연결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1차 대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과정을 보실 때 핵심으로 보실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를 가장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아까 충돌 사건도 결국 이 셋 사이에서 일어난 거였죠. 확인하시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도 관련이 있고 아예 뒤에 1차 대전하고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서 하나 더 아시면 좋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이 지도에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러시아. 시험 선생님이 지금 이번 시험 범위에 대부분 빠져있는 곳인데요. 조금 동유럽에 혼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얘가 약간 시대적 흐름이 혼자 따로 놀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일반적인 그 발전 모습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루려면 내용이 아예 따로 놀아서, 하더라도 나중에 러시아 뭉쳐서 따로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진도에서 빼놨는데요. 근데 이제 뒷내용하고 연결돼서 약간 보고 갈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러시아, 방금 말했듯이 날씨가 너무너무너무 춥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는 따로 통일할 건 없었지만 역시 제국주의 진출이 좀 늦었던 국가예요. 자, 늦다 보니까 먹을 만한 괜찮은 지역 영프가 다 먹은 거죠. 그런데 이 러시아 발전이 늦었던 이유 추워서예요. 특히 이 춥기 때문에 러시아에겐 굉장히 충격적인 자연현상이 있으니 추워도 너무 추워. 그래서 바다가 얼어요. 여러분, 얼어있는 바다 본 적 있습니까? 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 러시아 짤방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뜨거운 물도 순식간에 몇 초 만에 얼려버릴 수 있는 게 러시아 겨울추위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러시아 이 연안 바다들이 겨울만 되면 얼어요. 그래서 여기는 항구를 쓸 수가 없어. 이걸 얼어버리는 항구라고 해서 동항인데 이게 러시아의 큰 고민거리예요. 실은 러시아는 식민지가 생겨도 요것 때문에 식민지를 이용을 할 수가 없어. 배를 못 타고 나가잖아. 항구가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당시 러시아의 가장 큰 바람이 제발 얼지 않는 항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이거든요. 이 부동항을 얻으려면 러시아 이 추운 지역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죠? 이게 남하 정책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 자, 러시아 기준에서 남쪽 라인 보시다 보면은 어디가 나타나게 되느냐? 우리나라예요. 실은 러시아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시도했던 제국주의 국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하고 경쟁하는 모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러시아 남하 정책 부동항 때문에 실시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